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죠. 7장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가기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그 여정의 클라이맥스, 바로 8장, 마지막 시련을 탐험해 볼 차례입니다. 네, 드디어 클라이맥스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9장 칼을 움켜쥐다를 통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얽힌 신화들도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일까? 아니면 어쩌면 그 나라 국민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까? 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오늘 보내주신 소스를 통해서 미국과 독일이라는 두 거인의 무의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소스가 바로 그 이야기의 힘을 제대로 파고들거든요. 한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그 무의식적인 서사, 여기서 말하는 딥스토리라는 게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선택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죠. 아, 딥스토리. 특히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적인 진실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개념, 딥스토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제안한 개념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실드가 미국 루이지아나에서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을 수년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 현장에서 직접 얻은 거군요. 그렇죠. 이분이 발견한 건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사실이나 논리,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이게 진실이다라고 느끼는 이야기에 훨씬 가깝다는 거였어요. 감정적 진실이요. 네. 그래서 그녀가 미국 우파 유권자들이 공유하는 그 딥스토리를 아주 생생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나지막한 언덕 정상을 향해서 길고 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 그 줄 서 있는 이미지가 딱 그려지네요. 네. 다들 평생 열심히 일했고 규칙도 잘 지키면서 자기 차례를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죠. 아주 익숙한 이미지예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 줄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죠. 맞아요. 줄은 멈춰 있고 언덕 꼭대기는 여전히 멀어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옆에서 누군가 쓱 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아, 새치기. 네. 흑인, 이민자, 여성, 난민 이런 사람들이요. 정부의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그들이 자기 앞으로 새치기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줄에 선 사람들의 분노가 오직 새치기 하는 소수자들에게만 향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줄 자체가 왜 앞으로 안 가는 건지,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딥스토리의 핵심이에요. 물론 혹실드도 이게 현실을 완벽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진실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아, 객관적 사실과는 좀 다른.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가 훨씬 클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방향은 내 자리를 빼앗겼다는 박탈감, 그리고 성실하게 줄을 선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모멸감에 딱 집중되는 거예요. 아, 능력주의라는 오랜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직관적인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스는 바로 이 지점을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천재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원래 서 있던 대기줄의 맨 앞자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었던 셈이죠. 와, 결국 정치라는 게 이성적인 정책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마음을 울리는 딥스토리를 잘 이야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들리네요. 이런 미국의 딥스토리가요, 소스가 지적하는 또 다른 미국의 특성, 바로 무한한 허구의 나라라는 근원적인 서사와 아주 깊게 연결이 돼요. 무한한 허구의 나라요. 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스는 움베르토 에코와 장 보드리아르라는 두 사상가의 디즈니랜드 분석을 가져옵니다. 디즈니랜드요. 갑자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에코는 디즈니랜드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티의 완벽한 예시로 봤어요. 하이퍼 리얼리티, 초과 실제. 네,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정글 크루즈에 나오는 악어 로봇 있잖아요.
그게 실제 악어보다 더 악어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악어의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더 극적이죠. 네. 기술로 만들어낸 완벽한 가상이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아, 그거 약간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필터로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이 실제 내 모습보다 더 나아갔다고 느끼는 거랑도 비슷하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드리아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죠? 디즈니랜드 같은 장소가 왜 필요하냐? 사실은 미국 사회 전체가 이미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담한 생각인데요. 그렇죠. 디즈니랜드를 자, 여기는 가짜 환상의 세계입니다 라고 딱 구분지음으로써 그 바깥 세상,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나 나머지 미국은 진짜라고 우리가 믿게 만든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보드리아르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실제 미국의 과거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이상적인 과거라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자는 것에 더 가깝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릿한 뭐랄까 디즈니랜드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논리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으로 진짜처럼 느껴지는 딥스토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하. 소시오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술적 사고, 즉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대안적 사실이라던가 QAnon 같은 거대한 동화가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야기가 개인의 꿈과 박탈감, 그리고 현실과 허구의 흐릿한 경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완전히 다른 가치, 집단의 의무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독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겁니다. 이 두 서사가 어떻게 각기 다른 비극을 낳았는지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소시오스에서는 1933년 이전 독일의 딥스토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더군요. 네, 1933년 이전 독일의 딥스토리는 정말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뭔가요?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다. 아, 의무. 네, 개인의 성공이나 자유로운 꿈보다는 질서와 규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독일적인 미덕이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서사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점일 것 같아요. 독일의 그 의무라는 딥스토리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견고했던 서사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게 바로? 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그 뒤에 이어진 베르사유 조약이죠. 소스에 따르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미 1919년에 이 조약이 독일의 상상도 못할 참담함을 안겨주고 결국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어요. 아니, 조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길래 그런 예측까지 나왔던 건가요?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 다 지우고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게 했어요. 이게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 독일인들의 자존심, 즉 그들의 딥스토리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었죠.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의미에서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데 결과는 패배와 굴욕뿐이었으니까요. 의무라는 서사가 더 이상 자부심을 주지 못하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정당하고 그 결과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 공허함과 분노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맞아요. 바로 그 거대한 공허함 속으로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보서요. 그렇죠. 그들은 기존의 의무 서사를 비틀고 왜곡해서 새로운 서사를 제시했죠. 굴욕적인 조약에 저항하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진정한 의무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저 유대인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요. 단순하고 강력한 새로운 이야기네요. 네, 딥스토리가 무너진 자리에 더 위험한 이야기가 자라난 거죠. 과거 독일의 딥스토리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오늘날 독일의 딥스토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소스는 독일이 여전히 통일 이후에 자신들의 새로운 딥스토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주도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주도 문화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라이트 쿨투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독일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독일 문화가 아니라 굳이 주도 문화라는 필연을 쓰면서 논쟁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일의 주도 문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슬람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자들의 다문화적 가치를 포용해야 하는가,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또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독일 정체성의 핵심인가, 아니면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가 같은 질문들이죠. 들어보니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놓고 독일 사회 전체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보여줘요. 계속 변하는 거군요. 네,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적 변화, 특히 통일이나 이민자 유입 같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때로는 이렇게 격렬한 갈등을 겪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여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인 셈이에요. 네, 오늘은 한 국가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딥스토리라는 렌즈를 통해 미국과 독일의 역사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줄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는 개인의 꿈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의무라는 집단적 서사의 붕괴와 상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데뷔였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사가 현실 세계를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딥스토리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과 선택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결과일지도 모르니까요.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